지난 4월에도 20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김정은 사망설,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바 있어 또다시 김정은이 어떻게 되기라도 했냐는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장성민 세계화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복 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지금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집중호우로 강원 항해 남북도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특히 감염병 사태로 인해 중국과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 간 무역액이 작년 동기 대비 67%나 감소했습니다. 미국과의 대화가 단절되면서 국제사회 제재도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믿었던 중국과의 무역도 막혔고, 코로나 집중호우로 피해까지 입어 지금 김정은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북한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다시금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중의 내리에서 잊혀졌던 10여 년 전 미국의 북한 붕괴 시나리오가 다시 한번 조명받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지난 2009년 9월 9일 미국 국방부가 2010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국방정책 4개년 보고서에 북한 붕괴 시나리오가 전격 공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나온 지도를 보고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북한 지역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분할 통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붕괴되면 평양과 황해 남북도는 유엔이 점령하고, 강원도는 미국과 일본, 함경북도는 러시아, 함경남도와 평안 남북도 및 자강도 양강도는 중국이 점령하는 시나리오로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에 북한 붕괴 시 중국이 제안한 문서도 공개되었습니다. 이 지도에는 북한 지역을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이 분할 통제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양은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이 공동 담당하고, 평양 외곽인 평안남도와 황해 남북도는 한국이, 강원도는 미국,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및 자강도 양강도는 중국, 함경북도는 러시아가 각각 통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2009년 미국의 시나리오와 비교하면 일본이 빠지고 한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와 분할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자료에는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기보다 중국과 마찰을 최소화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미국은 전력 증강에는 관심이 없고 자국민 철수 작전에만 집중하고 있다거나, 미군이 통일 여건 조성보다는 영변 핵시설 제거에 전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등의 평가도 들어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 남북도 등을 확보하여 북한 전체 면적 4분의 3을 얻고 북한 전체 지하자원 중 85%를 차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북한 붕괴 시 미국과 중국이 제시한 한반도 지도를 보고서 왜 우리 힘으로 자주 통일을 해야 하는지를 절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일제 통치에서 해방될 때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못해 강대국들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동족끼리 총벌이를 겨누며 한반도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가난한 나라에서 70년 동안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며 2020년 군사력 순위에서도 위기를 차지할 정도로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과거에는 약소국에 불과해 강대국들의 논리에 휘둘렸던 한국은 이제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한국이 통일을 이루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대형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미국, 중국, 일본 측 인사들과 수백 시간 동안 토론한 결과 파악한 강대국들의 속내를 말해주었습니다. 미국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서울에 의한 궁극적인 자주적 통일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 통일한국에는 핵무기가 없고 통일한국은 한미동맹의 지속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북한의 핵유협과 중국의 남중국해 패권 도전을 막기 위해 한국의 통일을 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일본과 동맹관계에 있지만 일본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하여 수많은 미국의 청년들을 희생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1980년에는 도쿄 땅을 모두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돌았을 정도로 미국의 경제를 위협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한국전과 베트남전에서 미국과 함께 피를 흘리면서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싸운 혈맹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한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한민국의 주도로 통일한국이 건설될 경우 60만 대군이 중국과 러시아 접경에 포진하게 되고 미국은 북한 지역에도 주한미군 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도 최근 한반도의 통일은 자주적 통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자주적 통일은 평양과 서울이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룩하는 통일로 통일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폐기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힘을 축적할 때까지 한반도 통일을 밀어 한국을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로부터 일탈시키고 평양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 통일한국이 일본에 등을 돌릴 것으로 보고 통일을 꺼려왔는데 지금도 한반도의 평화를 그리 탐탁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많은 관료와 학자들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만이 북한의 대의미사일, 핵무기 위협과 일본인 피랍자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일본인 전략가들이 제시하는 주요 통일의 조건은 통일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무엇보다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통일한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그대로 넘겨받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사의 게니치로 전 주미대사는 일본이 이것을 막으려면 한국의 마음에 어느 정도 맞춰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같이 각 나라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자신들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한국 중심의 자주적인 통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통일이 강대국들에게 초유의 관심의 대상인 것은 군사 안보적인 측면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통일한국의 경제적인 위력 때문입니다. OECD는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 여진이 곧 꺼진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2031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 뉴욕 월가에 있는 골드만삭스는 통일한국이 2040년대에 독일과 일본을 추월하고 1인당 국민소득 86,000달러로 세계 두 번째 국가가 된다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통일한국의 GDP는 2040년이 되면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등을 앞지를 것이라고 하며 남북 통합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남한의 70% 수준인 56,000불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은 인구 8천만의 세계 7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유라시아 태평양 경제권의 핵심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구 8천만을 육박하는 단일국가 경제권의 형성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 환경이 조성되고 내수가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을 획득할 수 있으며 기존 대외무역을 한층 더 강화하면 통일한국의 경제는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는 통일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며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14년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면 한국의 첨단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해 중국을 제치고 단숨에 세계의 공장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 러시아의 한 매체는 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통일한국은 강력한 괴물 국가로 성장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과거에 강대국들에 의해 나라가 나뉠 때처럼 약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놀라운 힘을 길러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위대한 힘으로 자주 통일을 이루며 전 세계에 우뚝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이어서 독일마저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이 스타트를 끊더니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공통된 입장을 발표하면서 화웨이의 5G 굵기에는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수혜를 삼성전자가 입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독일의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우리나라로 치면 SKT, KT, LG U+의 위상을 가진 메이저 통신사죠. 텔레포니카는 5G 핵심 장비 중에 하나인 5G 코어망 장비에 대해서 기존의 화웨이로부터 공급받을 계획이었지만 이를 스웨덴의 에릭슨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과 영국이 보여주는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이어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달 22일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2023년까지 5G 이동통신 구축 사업에서 중국 화웨이를 완전히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영국은 미국이 중국 화웨이산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압박이 있었을 때 화웨이 제품을 핵심 부분에서는 완전히 배제하되 비핵심 부분에서는 35% 선에서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에 중국의 관여 정도를 제로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인 것입니다. 즉 부분적 허용에서 완전히
화웨이산 장비를 배제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영국은 대대적으로 중국을 배척할 모습인데요. 이와 같은 5G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주요 의약품을 비롯한 전략 물자들에 대해서도 중국의 의존도를 낮출 계획임을 천명했습니다. 프로젝트 디펜드라고 명명하여 각 부처가 잠재적인 적대 국가들로부터 위협에 취약한 70개 핵심 분야에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해서도 의견을 표현하였는데요. 홍콩의 국가보안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영국 이민법을 개정해서라도 최대 280만 명에 달하는 홍콩인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영국 정부는 홍콩 시민 30만 명에게 영국 해외 시민 BNO 여권을 발급한 상태인데요. 이 여권을 소지하면 준 영국인으로 간주가 되어 영국에 머물 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민법을 개정해서 이 BNO 여권의 소유자를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에 대항하는 반화웨이 연합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여기에 독일도 화웨이 배제에 동참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국가 캐나다 역시 비슷한 입장인데요. 화웨이의 5G 장비를 캐나다의 3대 이동통신사가 모두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캐나다의 통신사 벨은 에릭슨과 5G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고, 다른 메이저 통신사 텔러스 역시 에릭슨과 핀란드 기업 노키아를 장비 공급 업체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캐나다는 자국 내 가장 큰 통신 업체들이 일제히 화웨이 패싱을 하고 유럽의 통신 장비 업체들의 손을 잡게 된 것이죠. 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G7 체제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여 새로운 G11 체제를 편성하거나 아니면 한국과 호주, 인도를 추가한 주요 10개국 연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 대항하는 경제 연합을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미국과 중국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미국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서 규제를 가한 핵심적인 부분도 D램, 낸드 플래시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 완제품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미국의 원천 기술이 들어간 5G 장비나 이 통신 장비 등에 포함되는 칩셋을 화웨이 측이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미국 규제의 핵심입니다. 결국 미국과 손을 잡은 국가들 입장에서는 결코 화웨이 장비를 절대 주축으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영국, 캐나다, 독일 등이 잇따라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5G 시장에서 앞으로 가장 뜨거운 핫스팟은 누가 뭐래도 인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내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도가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가연합, 영국 언론에서는 D10, 국내 언론에서는 G11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일원이 되면 인도는 중국 장비들을 배제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 인도 역시 나쁘지 않아 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지금 유럽 시장에서야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유럽 기업들 에릭슨과 노키아가 화웨이 대신에 장비를 팔면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도 시장에서는 그 수혜를 삼성전자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이미 일본의 2위 통신사 KDDI가 삼성의 5G 장비를 채택했던 것처럼 미국의 연합에 있는 국가들에게 삼성전자의 5G 장비는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유럽 시장은 중국의 화웨이, 그게 아니면 기존에 이 LTE망이 구축되어 있었던 유럽 기업들의 장비, 에릭슨, 노키아가 수주에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인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중국의 화웨이죠. 작년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인도를 방문해서 현지의 주요 인사들을 만난 만큼 인도는 삼성이 공을 들이고 있는 곳입니다. 인도 정부 차원에서도 의지가 확실해요. 업계에서는 인도의 이 연내 5G 상용화 가능성에 높은 무게추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일부 4G 주파수 대역이 내년에 만기가 되는데, 이에 따라서 올 가을부터 5G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본격적인 상용화 준비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내에서 삼성전자의 굳건한 사업 파트너는 인도 통신업체 1위죠.
릴라이언스 지오가 손꼽힙니다. 작년에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회장을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만나서 추후 5G 장비의 도입에 대한 교감을 나누기도 했었고, 삼성이 직접 해당 장비를 지원해서 서비스 시연을 보여주는 등의 협력을 다진 바 있습니다. 삼성은 릴라이언스 지오와 이전 4G 네트워크 사업에서 이동통신 설비 공급 업체로 선정된 적이 있는 만큼 5G 장비 역시 삼성전자가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인도의 국영통신 기업인 바라사차르 니감의 LTE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등 인도 시장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있는 것이 현재 삼성입니다. 다른 통신사들 역시 삼성 장비를 이렇게 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결코 무리가 아니겠죠. 중국 화웨이 역시 인도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인데요. 인도의 3대 통신사업체인 보다폰 아이디어, 바티 에어텔 등의 5G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며 협력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이 5G 장비에서만큼은 높은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힘을 줘서 밀어주고 있어요. 단순히 기업 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12월 인도의 국가개혁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5G 장비의 서비스 표준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화웨이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죠. 그동안 스마트폰이나 통신장비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칩셋의 80% 정도를 그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설계하고 이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의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는 식으로 공급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 구조를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서 깨트렸고, 이 TSMC와 거래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화웨이는 신규 조달처 확보가 절실해진 상황이죠. 한국 삼성전자 측에 엑시노스의 납품을 요청했다는 것이 보도가 된 바 있었습니다. 화웨이의 다른 대안으로 지금 유력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 대만 업체 미디어텍인데요. 이 디멘시티라는 AP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중저가형 스마트폰에 주로 활용되는 칩셋이라서 나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 애착을 보이는 화웨이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삼성이 엑시노스 등의 AP 칩을 화웨이에 공급하기에도 미국의 압박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결국 대만 미디어텍이 화웨이의 주요 공급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지만, 사실 대만 미디어텍도 화웨이와 거래하기에는 분명 어려움, 눈치가 보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중국 내수기업도 키우겠죠. 지금 중국 SMIC의 본격적인 자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삼성과 TSMC와는 기술 격차가 상당하지만 중국이 그나마 키워볼 수 있는 유일한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신냉전이라고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상황, 이 연계된 많은 국가들, 그리고 속해 있는 많은 기업들은 지금 첨예하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미 행정부가 압박을 하고 있어요. 한국을 G7 회담에 초청한 것 역시 미국 편에 서라 라는 일종의 압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같은 제안을 받은 국가 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이 5G 4차 산업의 패권을 잡는 것은 그 중요성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역시 이를 알고 있고요. 중국의 5G 시장 장악력이나 인공지능 관련 기술력은 무시할 수준이 아니고, 특히 이 5G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의 영향력은 무섭게 커져가고 있었어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값싼 가격 경쟁력,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웨이가 유럽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많은 통신사들과 공급 계약을 따내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어요. 세계 점유율 1위를 굳건하게 유지할 기세였습니다. 4위, 이 세계 점유율 4위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바이러스 사태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되었고,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그 수혜를 유럽 기업들 에릭슨, 노키아가 누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도가 미국의 손을 잡을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에서 약진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서 큰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